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 하면요. 1910년대의 일제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10년대 일제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교과서는 여러분들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고요. 학습지는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학교에 나와서 등교하는 학생들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로 나뉘기 때문에 영상 자체는 좀 짧게 진행을 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앞에 제일 처음 흥선대원군부터 선생님이 학습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일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그 전에 일제 강점기 이제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일제 강점기가 있는데 이 일제 강점기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1910년이죠. 1910년 뭐였죠? 우리 경술국치라고 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해수로는 약 36년간의 일제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세 시기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요 첫 번째 시기는요 주로 1910년대입니다. 주로.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시기는 1920년대.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30년대와 40년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느냐 하면 그게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1919년에 무슨 운동? 3.1운동.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1910년대의 통치와 20년대 통치가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 일본이 만주 지역을 쳐들어간 만주사변을 기준으로 해서 또 20년대 통치하고 30, 40년대 통치가 달라진다라는 거 일제강점기의 시대 구분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은 바로 경술국치에서 3.1운동 1919년에 이르는 약 10여 년간의 1910년대의 일제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시작했으니까 식민 통치 체제가 어떻게 되겠다? 성립되겠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이 한 거는 뭐냐면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선 총독부는 말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 기존에 우리 한반도에 총독부를 설치해서 이 총독부는 뭐였냐면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하는데 최고 기관으로서 노릇을 했던 게 바로 조선 총독부였다는 것이고요. 이 조선 총독부의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조선 총독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조선 총독이라는 사람이 제일 높았는데 우리가 제1대 조선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본군 군의 육군 혹은 해군의 대장 출신을 임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다? 군인을 하던 사람들을 임명을 했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에 따라 집행하는 사법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 일반적인 사무 업무인 행정 업무 그리고 군사까지
이러한 모든 군사권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굉장히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조선 총독이었고,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식민 통치 최고 기관으로서 노릇을 했던 게 바로 조선 총독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시기에 1910년대에 우리 통치를 헌병경찰제와 그 헌병경찰제에 따른 무슨 통치?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데요. 헌병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군인들 사이에서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잘못을 했을 때 잡아 가두고 신문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군인 경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군인 경찰을, 헌병 경찰을 군인들한테만 쓴 게 아니고 조선인들을 이제 처벌한다든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든지 할 때 누구를 썼다? 일반 경찰이 아니라 누구를 썼어? 헌병 경찰을 썼다라고 해서 우리가 1910년대 제도를 헌병 경찰제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헌병 경찰제에 따라서 무슨 통치를 실시했다?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무단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무력과 억압을 써서 억압 이러한 방법을 써서 아주 강압적인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뭐 했다? 통치를 했다라는 뜻에서 무단 통치고요. 무단 통치는 그렇기 때문에 무력과 억압에 의한 탄압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 무단 통치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땠다? 강하게 억압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헌병경찰. 이 헌병경찰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군대에서 경찰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일반 민간 업무까지만 맡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결,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요즘에 경찰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겠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할 게 있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즉결 그 자리에서 처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조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이한 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선태형령이었습니다. 조선태형령. 이 조선태형령은요, 조선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태형을 때릴 수 있다. 태형은 그 납작한 우리 그 뭐라고 하죠? 막대기 같은 걸로 엉덩이를 팡팡 때리는 걸 우리가 태형이라 부르죠. 조선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태형을 때릴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이 태형을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는 거예요. 오직 조선인들한테만 이 태형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형벌이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학습지 2번에 보면 조선태형령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조선인,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태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본령은 조선인에 하나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럼 태형을 맞았느냐 하면 그 당시 조선태형령과 함께 제정된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생업이 없이 이곳저곳 떠도는 자, 함부로 남 앞을 막아서거나 따라다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태형을 때릴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누구한테 잘못 보이면, 그렇죠, 헌병 경찰한테 잘못 보이면 누구든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뭘 맞을 수 있다? 태형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비인권적이고 무시무시한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러한 그 무단 통치의 이면을 잘 보여주는 게, 한국인이 일단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한국인은 언론, 뭔가 신문이나 글을 쓴다든지 출판, 책을 낸다든지 집회, 어떠한 한자리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결사, 뭔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언가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했다? 억압했다. 박탈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압적인 무단 통치의 면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했다 원래 있었던 신문들, 한국 신문들,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폐간되고요. 한국인은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한다? 모조리 금지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과 일본이 하나로 병합되기를 주창을 했던 일진회의 즉 친일파들까지도 뭐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국단체도 뭐 한다?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애국단체 해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를 체포로 하고요. 이러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다 전부 다 국외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나라 밖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는요, 애초에 교육의 목적이 뭐냐? 조선인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식민 지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죠. 뭔가 이제 시켜 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뭐 야 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뭐 하나 둘 셋 숫자도 모르고 기억 니은 글자도 모르고 뭐 이러면 시켜 먹기가 어려우니까 딱 시켜 먹기 좋을 만큼만 뭐 한 거다.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이 목적에 따른 교육 방법으로 일단은 국어 나라의 말이라고 하면 뭐다? 이제 더 이상 한국어가 아니고 일본어이고요. 그리고 국사, 나라의 역사라고 하면 이것도 뭐다? 일본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한국사, 한국어 이런 거를 학교에서 쓸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은 어떻게 한다? 주로 초등교육, 아주 수준이 낮은 초등교육 그리고 실업교육이라고 하는 건 주로 무엇을 만들고 무엇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시키는 것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것만 주로 돈 버는 일에 관련된 교육을 시켰고요. 고등교육 즉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등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영상을 좀 짧게 찍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요 내용만 오늘 확실히 알면 되는데, 자, 191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 일본은 식민 통치 체제를 이제 완성하고 성립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인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 조선 총독은 주로 일본군, 육군 혹은 해군의 대장 출신이 임명되는데, 이 사람들은 입법과 사법, 행정, 군사권까지 몽땅 가지고 있는 아주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선 총독이 군인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굉장히 무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는데, 헌병 경찰제를 이용해서 헌병 경찰들이 일반 민간 업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즉결 처분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막 뭐 할 수 있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표적인 처분에 관한 법의 조선 태형령이 있는데, 굉장히 비인간적인 형벌로서 누구에게만 적용이 됐다? 한국인에게만 적용이 됐다.
적용이 됐다. 그리고 한국인은 더 이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서 정치 활동도 할 수 없고 기존에 있었던 한국인의 한국 신문들,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문은 다 폐간돼 버리고 애국 단체도 해산돼 버리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다 체포하는 바람에 결국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누가 독립운동가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다. 국외로 나라 밖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1910년대의 교육은 그 교육의 목적 자체가 한국인을 지배에 순종하게 만들고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가 되고 국사는 일본사가 되고 그리고 한국인은 주로 초등교육 아주 낮은 수준의 교육과 실업교육 실제 현장에서 뭐 일하는 교육만 시키고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배층이 될 수 있고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고등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44페이지에 보면 또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일제는 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효과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공포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사들에게도 제복 딱 맞는 제복을 입고요. 그다음에 칼을 차게 했어요. 폐검을 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억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가 그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일본은 대단하다. 일본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순종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하고 이 애들을 기본적인 교육만 시켜가지고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까지 다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일제 통치하에서 이 우리나라 역사 당시 사회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910년대의 일제 경제정책인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